자, 이제 2부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일단 홍콩 영화를 너무 얘기를 오래 해서 지금 흥이 가시질 않았어요. 아직도 지금 손에 쌍절곤이 있어요. 지금 내 손에 지금 보이지 않는 쌍절곤이 지금 있어요. 네, 우선 영화 빅피쉬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한다면. 네. 일단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야기꾼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자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쫓아가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평소에 아버지가 허풍 있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아들이 그걸 되게 싫어하죠. 지쳤죠. 네, 그러다가 본인 결혼식이었나?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 맞아. 거기서 그 토스트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보통 이제 건배사 할 때는 보통 자기 자식이 어떻게 예쁘고 어떻게 자랐으며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남편의 아버지면 시아버지. 신부 쪽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그치. 그 와중에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이 아저씨 답이 없긴 하다. 진짜 얼마나 내가 그 환상에 젖어 있으면은 입만 열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아주 자동 재생기처럼.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면서 네. 병문안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얽힌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추적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전에 이 영화를 미리 보셨다거나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보고 싶어 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저도 사실 포스터만 보고 이런 내용의 영화일 줄 모르고 그렇죠. 안 보고 있다가 봤는데 왓챠에서 이 영화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양 사장님의 예상 별점 별 5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뭘 알아. 물론 제가 팀버튼 감독의 영화에 별점을 되게 후하게 주긴 했는데 그래서 진짜 5개 영화일까라고 했는데 저 2번 봤어요. 어제부터 보기 시작해서 2번. 네, 내리 2번을 봤어요. 네. 첫 번째는 약간 졸면서 봤고 네네. 두 번째부터 제대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팀버튼 감독의 영화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영화였어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한 번 졸았기 때문에 다시 본 거죠. 2번을 네, 맞아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깜빡 졸았네요. 그렇죠. 요새 피곤하니까 날도 네. 좀 굳고.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우선 에드워드 블룸 역할에는 이완 맥그리거. 이완 맥그리거가 이제 네. 그 플래시백에서 나오는 젊은 아버지 역할. 네. 그리고 아들 역할의 윌 블룸에는 빌리 크루덥. 그리고 산드라 템플턴 역할에는 알리스 로먼과 제시카 랭이 출연했고 특히 여기 마녀 역할에 헬레나 보넴 카터. 솔직히 제가 이번에 쭉 팀버튼 감독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조니 뎁이 페르소나는 맞아요. 근데 헬레나 보넴 카터가 출석률이 더 높아. 영화의 출석률이 더 높아. 웬만한 그냥 작은 역할까지도 다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헬레나 보넴 카터하고 애인이었고 지금 자녀가 둘 있는데 둘 다 헬레나 보넴 카터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쯤에 아마 팀버튼이 애를 낳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랬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헬레나 보넴 카터의 자식이겠죠. 그러겠죠. 네. 몰라 친정검사 하던가. 그리고 이제 아들의 부인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이제 마리온 꼬띠아르인데. 네, 마리온 꼬띠아르. 예, 사실 처음 봤을 때 되게 많이 봤는데 누구지? 맞아요. 누구지? 어디서 되게 많이 봤는데 한국에 이제 뭐 코미디 빅리그에 나오는 개그맨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 누구지 했는데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그때 알았어요. 마리온 꼬띠아르. 진짜요? 네, 나 중간에 못 알아챘어. 결국 마지막에 알아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빅피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일단은 동화의 끝이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플래시백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말하자면은 화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도 또 화자가 또 있고 내용을 쫓아가는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걸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허풍선이 같았어.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아저씨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또 허풍선이야. 근데 또 보면은 이거 진짜 같은데?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진짜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저를 막 쥐락펴락했던 거죠, 말하자면은 관객을. 근데 이런 류의 영화가 제가 이제 옛날에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 신하균 예, 주연했던 영화. 예, 그 백윤식 아저씨 나오고. 네. 근데 그 영화랑 똑같아. 아, 이 아저씨가 외계인일까? 아씨, 외계인 아니네. 오씨, 이거 외계인 같은데? 아니잖아. 했는데 외계인이야. 그쵸. 그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엄청 혹평을 받았다가 나중에 재평가된 영화잖아요. 그쵸. 재평가 받고 이게 아마 그 해에 그 신인상을 결국 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도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집에도 DVD 가지고 있어요. 그 영화도. 그 연출하는 그 플로우가 되게 관객을 가지고 노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 팀 버튼 감독의 영화의 특징이 옛날 옛적에 로 시작하는 방식. Once Upon a Time, 네, Once Upon a Time, 막 이렇게 시작하는. Long Time Ago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가위손 같은 경우에도 시작할 때 보면 눈이 내리는데 늙은 위노나 라이더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맞아요. 쭉 시작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화자가 있고 그 화자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 이 영화도 실제로 옛날 이야기부터 쭉 화면이 옆으로 넘어오면서 현재로 넘어오잖아요. 그쵸. 그런 식의 구조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영화에서 이야기적으로 큰 주제는 아버지인 에드워드 블룸의 과거 이야기죠. 성장 스토리죠. 맞아요. 네. 먼저 어릴 때 갑자기 마녀를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그쵸. 하죠. 중간 태어났을 때부터다. 그쵸. 태어난 에피소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간중간 삽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한 며칠간 같이 지내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아버지의 과거에 허풍을 떨었던 그 에피소드들이 이제 삽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태어나는 에피소드인데 진짜 그거 이 정도 대포야. 발사를 아니 뭐 tet줄도 안 짜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제 신화의 가장 처음은 탄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신화에서도 아래서 아래 나오거나 무슨 바위를 뭐 이렇게 쳤더니 뭐 거기서 그렇죠. 갈라졌다거나 막 이런 설화들이 있는데 그거 똑같아.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에드워드 블룸의 엄마가 힘을 빡 줬는데 갑자기 아이가 퉁 튀어나오면서 그 병원을 슬라이딩 그쵸. 쭉 미끄러지면서 나왔다. 네, 그쵸. 잡으려고 하는 간호사 다리도 한번 지나가고 한 번 지나가고 예, 터치다운 이제 맨 뒤에서 누가 해주는데 네. 약간 그런 탄생 설화를 이제 가장 처음에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그러다가 청소년기 때 돼서 동네에 마녀가 살고 있다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의안을 하고 있는 네. 마녀의 눈을 보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볼 수 있다라고 그쵸. 하는 그런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죽는 모습을 봤다라고 그쵸. 하죠. 그쵸. 이제 다들 무서워하니까 또 여기서 네. 또 이제 허풍이 또 나오죠. 다들 무서워하니까 그래 내가 먼저 가서 볼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대장처럼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 보고서 기겁을 하는데 자기가 죽는 모습 보고서 기겁을 하는데 에드워드는 저도 죽는 모습 볼래요. 그래서 마녀가 눈을 까가지고 보여주니까 이렇게 죽나요? 막 이렇게 좀 되게 쿨하게 넘기는 걸 보고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지난 시간에 우리 양 사장이 군대 얘기하는 듯한 느낌으로 정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개그도 잘했고 축구도 잘했고 아주 제 눈 지금 보시던가. 그래서 역시 이런 과거의 기억들을 재밌게 얘기하는 재주는 이제 에드워드를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우리 양 사장님이 그걸 느꼈어요. 만약에 오다리 씨는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하면 볼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죽는지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볼 것 같아요? 저는 안 보고 싶기는 해요. 보기 싫은 건가요? 왜? 어떻게 죽을지 미리 알면은 제가 행동이 너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될 것 같다. 뭐 그렇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녹음실에서 죽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왔어. 그럼 내가 녹음실 올 때마다 벌벌 떨 거 아니야. 파이널 데스티니션처럼. 여기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니까 뭐 떨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저당 잡혀 있는 미래 때문에 내가 좀 벌벌 떨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있어요.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알게 됐다고 한다면 또 마음을 바꿔 먹어야겠죠. 정말 재밌게 살려고 노력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양 사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볼 것 같아요.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어요. 왜냐면 죽은 다음에는 제가 그 장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볼 수 없는 유일한
장면이니까 그걸 보고 싶어요. 근데 막말 되게 처참해.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제 운명이고 제 팔자인데. 그렇군요. 네, 전 그런 거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신 그 장면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쵸. 처참하게 죽는다면. 같이 힘들고. 네. 그랬던 에드워드 블룸, 이 아버지가 성장기를 겪는데 그쵸. 갑자기 자기가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팔다리 묶여있고 이런 게 나오죠. 그쵸. 이게 내가 뼈가 자라는 거를 이제 나의 근육과 그리고 살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못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무슨 브루스 배너야 뭐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막 뭐 침대에다가 묶어놓고 뭐 그렇게 지냈는데 또 마침 또 그때 너무 골격이 너무 잘 성장해서 운동도 잘해. 또 동네에서 뭐 알아주는 사업도 잘해. 그쵸. 아주 과학경진대회 가서 상도 받고. 아주 재원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치, 군대에 갔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여기가 딱 그래, 여기가. 여기가 딱.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을에 거인이 나타나서 이제 동네에 있는 양을 막 훔쳐먹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괴물을 무찌를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동네 마을 회의가 열렸죠. 여기에서 아무도 이제 우물쭈물 쭈뼛쭈뼛 하고 있을 때 망설일 거면 내가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럼 제가 갈게요 딱 하면 딱 진짜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비켜준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인이랑 여행을 떠나게 되죠. 거인이 그래요. 나는 배고파서 그런 거고 그런 거다. 야, 너 서울 나가면은 너 대도시 나가면 먹을 게 천치인데 여기 작은 데 있어.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거야. 너도 내가 꺼지길 바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또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럼 우리 같이 떠나자 해서 이제 이 거인을 데리고 에드워드가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숲에서 갈림길에 서게 돼요. 갈림길에 서게 되죠. 네. 평탄한 길과 험한 길. 여기에서 에드워드가 그래요. 따로 가서 앞에서 만나자. 네, 앞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거인이 또 그러죠. 날 버리는 거야. 너 결국 날 버리는 거였어. 지금 뭐 너구리예요? 이런 중간 소리 알고. 어쨌든 그래서 거인한테 자기 짐을 다 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에드워드가 도착한 곳은 바로 유령 마을이었어요. 유령 마을. 네, 어떤 곳이었죠? 엄청 험한 곳이었어요.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조금 지나고 나니까 깨끗하고 단정한 마을이 하나 펼쳐졌어요. 진짜 가위 손에 나올 법한 그런 맞아요. 그런 어떤 형형색색의 그 느낌도 비슷해요. 맞아요. 그 가위손에서도 잔디밭이 다 있고 그쵸. 거기 이제 파스텔 톤의 집들이 쭉 있는데 부감으로 카메라가 위로 쭉 올라갔을 때 이거 약간 가위손 느낌인데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쵸. 그때 그 세트장 안 버리고 있다가 제작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거기 이제 줄이 빨랫줄 같은 게 하나 딱 걸려있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신발들이 사람들의 신발 한 켤레씩을 다 이렇게 끈을 묶어서 걸어 놓은 뭐 데코레이션이 딱 있고 네. 거기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서 맨발로 다니고 있죠. 맨발로 다니고 네. 다 흥겨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쵸. 신나. 거기에서 이제 한 시인 한 명을 만나죠. 거기서 만난 그 시인도 에드워드랑 같이 살던 같은 동네에서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훌쩍 떠나버렸던 사람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 그래서 야 여기 에드워드 여기 좋아. 신나게 놀자 해서 엄청 신나게 놀았어. 거기에서 이제 사람도 다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꼬망이가 한 명 있어. 그래서 막 에드워드를 막 좋아해요. 아저씨 나랑 결혼해요. 막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는 꼬맹이도 있었고 그러다가 에드워드가 문득 느낀 거야. 내가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원래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래. 여기 있으면은 상관없어. 우린 여기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뭐 어딜 가. 그런데 에드워드는 떠나죠. 다시 그 마을을. 그래서 거인이 한참 기다렸을 것 같아. 사실 거기서 좀 오래 묵었거든. 네가 나 버린 줄 알았어. 거인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야, 걔는. 그러니까 약간 진짜 바보처럼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서커스 공연을 보게 됐고 그곳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 사랑에 빠진 순간을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팀버튼만의 또 어떤 표현이 아닐까.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고백하는 프로포즈 장면보다 그 산드라에게 반해서 다가가는 장면. 그렇죠. 세상이 멈춰 있고. 네, 세상이 멈춰 있고
그 대사들도 너무 좋아. 맞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다 멈춰 있는데 멈춰 있는 시간이 풀리면서 다시 빨리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너무 멋있었고 팝콘이 이렇게 멈춰 있는데 그걸 하나씩 밀어내면서 맞아요. 다가가는 게 커트를 치듯이 이렇게 네. 그러고 나서 다가왔는데 갑자기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팝콘들이 딱 떨어지고 그 영화 산드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는 네.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네.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은 정말 사랑에 빠진다거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빠지면 시간이 멈춘다고들 하잖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실제 시간 멈추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쵸. 우리가 시간을 멈추는 걸 느껴본 적도 없어. 근데 그거를 진짜 시각화를 제대로 해놓은 거야. 아, 맞아. 어.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뭔가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느리게 간다. 전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 씨, 더 있고 싶다. 더 같이 있고 싶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뭐 대실 시간 얼마 안 안 남았는데. 아, 2만 더 추가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좀 빨리 간다고 느끼는 타입이에요. 뭐 슬로우 비디오처럼 지나간다? 아니면은 멈췄다? 시간이 멈췄다? 막 이렇게 느껴본 경험은 없었던 것 같고, 양 사장님은요?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분이랑 유럽 여행 갔다가 다시 만나게 됐어요. 서로 헤어진 상태로 그 친구는 교환학생을 가고 저는 여기 남아서 일을 하다가 유럽 여행을 가게 됐는데 파리에서 일정이 겹쳐서 다시 연락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나서 사귀게 된 거야. 해외에서. 네, 해외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비포 선라이즈네. 이제 귀국하기 전날이어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바스티유였어요. 파리의 바스티유 역이었는데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하루 동안 같이 그 파리에서 데이트를 하고 전 이제 다음날 비행기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하루 동안 파리에서 같이 시간 보냈던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 미드나잇 인 파리 같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는 미드나잇 파리가 되게 인상 깊은 영화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 와중에 와 이건 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속의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랬던 기억이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그 장면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멈춰 있다는 것만 표현한 게 아니라 그쵸. 그리고 나서 너무 빨리 그 사람이 또 사라져버린. 시간은 원래 똑같이 흘러간 똑같이 거지. 가는데. 흘러갔던 그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멈춰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이미 가버린 거야. 맞아. 그걸 너무 잘 잘 표현을 표현했어.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랬던 에드워드는 결국 그 서커스 단장이 산드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해서 서커스에서 일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오랫동안 일을 해서 산드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산드라를 찾아가게 되고 찾아갔는데 약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약혼을 했죠. 네. 예.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선배 중에 한 명인데 그쵸. 만년 2인자로 2인자였죠. 나오는 영화 속에서 네. 계속 이 에드워드가 뭐 잘 나갈 때마다 뒤에 웅크려가지고 아우 진짜 짜증나 저 새끼 짜증나 막 이런 마음을 품었을 법한 그런 친구랑 약혼을 해 있는 상태더라고. 그쵸. 예. 그래서 뺏을까? 처음에는 알겠어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돌이키죠.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이런 자 아니면 결혼 못한다. 뺏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인 이제 구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땠어요? 그 이벤트들. 좋았어요. 그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레포트나 그 PT 발표할 때 막 뭐 누구야 사랑해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은 망하는 뭐 프로포즈다. 영화과에서는 그런 프로포즈를 하나 봐요. 아예 우리는 뭐 PT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는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뭐 OHP로 수업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넘어갔는데 산드라 뭐 사랑해 막 이런 하트 막 이게 올라가고 근데 사람들은 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 그 미국식 맥락에서는 이게 나이스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들 왜 저래 쟤 막 이러는데 심지어 산드라는 얼굴을 붉혀. 맞아. 어머. 근데 그때 약간 좋아하는 뉘앙스가 좀 나잖아요. 마음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예. 결정적인 건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이벤트가 딱 왔죠. 노란색 수선화. 그렇죠. 그 황금 수선화에 대한 정보를 서커스단 단장이 줬죠. 그렇죠. 이전에 한 달에 한 가지씩 단서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수선화를 좋아한다. 그거였는데 근데
나는 거짓말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맞긴 맞았어. 거짓말 정보는 아니었어. 근데 어쨌든 창문을 딱 여는데 이 장면이 사실 포스터로도 쓰이기도 했었고 이 영화를 홍보하는 데 많이 쓰였었는데 문을 딱 열고 창문 밖에 딱 에드워드가 딱 서 있는데 황금 수서나 밭으로 온통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이 여자 하나 꼬시려고 밭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와. 멘트가 있잖아요. 이거 다 어디서 구했냐라고 하니까 맞아요. 뭐 5개 주에 연락해서 다 그렇죠. 공수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CG가 아니라 공수해가지고 다 심었대요. 그니까요. 연출해서. 연출 다 연출부에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봉준호 그쵸. 감독 정도의 어떤 디테일인 거죠. 사실 다 불러가지고 다 심고 막 이러는 것들인데, 근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해놓으니까 일단 그림이 잘 나오긴 했어. 기가 막히게 나오긴 했어. 그림은 기가 막히게 했어. 보통 그래요. 스태프들이 할 때는 이거 왜? 그냥 근데- 대충 하지. CG로 하지. 맞아. 근데 영상 보면은 그래, 맞아. 하길 잘했다. 하길 잘했다. 이 장면 하나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술 먹다가 얘기해. 야, 저거 야, 내가 그거 내가 심은 거야. 야, 저기 C 구형 저거 내가 심은 거야. 야, 그 장면 내가 만든 거야. 막 그 와중에 막 거기다가 막 누구야 사랑해. 꽃잎에다 누가 몰래 또- 써놓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것도 네. 압도적이었어요, 사실 그 장면. 그러면서 결국 그 장면으로 인해서 약혼자로부터 산드라를 빼앗아 오게 되고 그렇죠. 서로 연인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군입대를 갑자기, 해야 그쵸. 된다는. 난 군입대 딱 순간 보고서 이거 무슨 포레스트 검프 진짜 안 일어나는 일이 없어. 원래 3년 동안 군대를 가야 되는데 1년 안에 군 생활을 끝내려고 위험한 임무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쵸. 그래서 중국으로. 그쵸. 그런데 거기서 북한 말이 나 북한 말이 나와. 야 누구야?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 안에 있는 간부는 북한 사람이야. 북한 국기 걸려 있고. 뭐 압록강 지대로 갔겠죠. 맞아요.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기밀 서류를 하나 빼오는데 그쵸. 거기에 적혀 있는 글씨 봤어요? 못 봤어요. 거기에 중앙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야. 아 중앙일보라고? 글씨체도 중앙일보 글씨체야. 아. 근데 중앙일까지만 써 있어. 아. 거기 중앙일 그리고 무슨 부동산 관련 뭐 서류 해가지고 극비 막 이렇게 써. 부동산이 갑자기 왜 나와 여기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갔는데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앙일보 서류를 이 약간 연출부가 일 제대로 안 했네. 고증이 개똥이야 고증이. 개똥이야. 거기 공연은 샴쌍둥이는 중국어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군사들은 중국 옷을 입고 있고. 제목이 한자로 쓰여 있어가지고 아마 헷갈린 것 음. 같아. 수많은 팀에서. 아니 중앙일이 한글 한글로 돼 있어. 한글 중앙일보 보면은 나오는 한글 그 폰트가 있어. 그 폰트 그대로 중앙일이라고 써 있어. 내가 멈춰서 봤다니까, 내가.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샴쌍둥이 가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작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다시 넘어왔죠. 샴쌍둥이의 도움을 받을 때 또 이 아저씨가 구구절절한 자기의 러브 스토리를 또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넘어오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건 CG겠죠? 그거는 CG인 거, 아니면 CG 아니면 한쪽 다리를 둘 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너무 잘 나왔어. 그치. 그림이. 그 딱 당시의 기술로 했다고 보기엔 너무 잘 나왔어. 이게 2003년 거잖아, 응. 영화가. 아, 근데 2003년이면 매닝 블랙은 그 전이었어. 아, 그러면 되네. 되는 걸로. 그래, 되는 걸로. 되는 네. 걸로. 예.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쵸, 이제 유령마을의 시인과 다시 만나죠. 그쵸.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는 세일즈맨 일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은행에 갔다가 그 유령 마을에서 알게 됐던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인이 널 보고서 내가 깨달았다. 나는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너처럼 나가서 도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오늘도 도전하러 왔어. 뭐하러 왔는데 갔더니 모두 다 꼼짝 마! 은행을 털러 왔다. 은행을 털러 왔죠. 근데 마침 또 그 은행이 또 폭망한 은행이어가지고 돈을 그쵸. 많이 갖고 나오진 못했어.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은행이 파산했던 이유가 부동산으로 장난친 거대 세력에 의해서 파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 그러네. 장면이랑 붙는 거야. 아, 그러네. 그 부동산 기밀 네, 서류. 부동산 기밀 서류가 붙네. 야, 씨.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났어. 오. 나는 그냥 얘네들이 진짜 아무거나 갖다 썼네 했는데. 아, 그게 그렇게 붙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북한에서 빼온 부동산 기밀 서류로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만들었다고. 같이 은행을 털고 나왔는데 사실 실패한 거죠. 그쵸, 은행 그쵸. 털이를. 그렇죠. 그랬는데 경제학적인 이야기들을 시인에게 해주죠. 에드워드가. 에드워드가 해주죠. 그래서 그 시인이 너의 말을 듣고 월가에 가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100만 달러를 벌었댔나? 네, 100만 그래서 달러. 1만 달러를 보내주고 그쵸. 그걸로 집을 샀다고. 그쵸. 지금 현재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그 네, 집. 그 집. 울타리, 하얀 울타리가 있는 그 집을 장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유령마을로 돌아오게 됐는데 네. 유령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다니는 세일즈맨이다 보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유령마을까지 다시 가게 돼요. 예전에 봤을 때 그 파스텔 톤의 동산이 아니라 에드워드와 신이 나간 이후로 얘네들이 개항을 했어. 얘네도 나가니까 얘네는 이제 속세와 단절되어 있는 걔네들만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럼 우리도 개항을 하자. 우리도 외부와 연락을 하고 지내자. 라고 하면서 외부 물자가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그치. 얘네들이 망한 거야. 가게들이 다 망하고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드워드는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절의 어떤 기억들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해서 경매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 마을을 다시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대신에 이제 월세를 안 받는 거지. 너네는 사세요.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하면서 그 마을을 재건을 하기 시작. 그래서 하나둘씩 다 재건을 하다가 한 집을 못 사고 있었어. 그 중에서. 그 집을 갔더니 그 집의 주인이 알고 보니까 옛날 유령마을에 처음 찾아왔을 때 저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했었던 그 꼬마아이가 큰 거지. 그래서 자기는 안 팔 거다. 나는 이 집 좋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에드워드가 한 발 물러서 이게 사실 저거랑 똑같아. 처음 그 자기 와이프 만났을 때랑 똑같아. 한 번 물러서다가 그때 여기서 대사가 나와. 내가 지금 빅피쉬에서 가장 명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대사인데 여자아이가 지니인데 지니의 집을 못 사고 처음에 나와. 근데 그때 이제 지니가 얘기를 하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가버려. 근데 에드워드는 달랐단다. 라는 말을 해. 약간 나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 약간 뭐 최근에 실패하셨나 봐요. 아니 최근은 아니지만은 약간 서툴렀지. 뭐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서툴렀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또 기세잖아. 기백을 못 내뿜었던 나의 시절들도 생각나고 해서 이 대사가 진짜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왜냐면 에드워드는 그때 처음에 약혼자 있을 때도 나는 그래도 너랑 할 거야. 물론 이제 이게 폭력일 수 있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폭력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더 열정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집을 다 고쳐주고 싹 고쳐주고 그쵸. 결국에는 이제 지니한테 집의 소유권을 양도받죠. 그런데 지니는 거기서 이제 에드워드한테 사랑을 느끼지만 결국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죠. 그것도 개멋있어. 지금 이거 쭉 보면은 와 진짜 완벽한 남자. 그렇게 해서 결국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이제 클로징으로 영화가 갑니다. 그쵸. 이제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고 근데 이때 이제 의사 친구분이 오시죠. 네, 닥터 베넷. 예, 의사 친구분이 오셔서 야 너네 아버지 정말 뭐 좋은 분이시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 하다가 너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근데 없다 그러죠. 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해줘요. 네가 태어났을 때 실제 아버지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아버지가 늘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 너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강가에서 엄청 큰 물고기를 낚는 중이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큰 물고기는 웬만한 미끼로는 안 물리고 자기는 그 결혼 반지를 미끼를 써가지고 낚아떼는 거예요. 낚았는데 얘가 먹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결혼 반지를 입을 막 열어가지고 다시 꺼냈다.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너가 태어났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 약간 태몽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자랐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실제 너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얘기를 알려주죠. 아버지는 그때 출장 중이었고 엄마 혼자 3시쯤 오셔가지고 아이를 낳고 가셨다. 그게 다요. 그 물어보더라고요. 닥터가. 너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 이 2가지가 있다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얘기했던 물고기 이야기를 선택하겠다. 별거 아닌 것과 환상적인 것을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자신도 환상적인 것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진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제 거의 임종 직전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묻죠.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아버지는 자기가 마녀의 누나를 봤다고는 얘기하지만은 얘기한 적은 없었던 거야. 그쵸. 그래서 아버지 저는 몰라요. 들은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랬더니 너는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기자 출신이라고 했는데 아주 작가여도 될 것 같아. 네, 아버지가 지금까지 해줬던 얘기들과 같이
정말 아름답고 아버지가 원했을 법한 그 엔딩으로 잘 마무리를 해줘요. 병원을 탈출하고 그리고 호숫가로 가서 자기가 그동안 만났었던 그러니까 영화에서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다 같이 나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쵸. 아들이 호숫가에 아버지를 뉘으면서 아버지가 물고기로 변화하면서 죽는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결국 숨을 거두죠. 실제로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이 다 다시 나오잖아요. 그쵸. 실제 장례식이 이루어졌을 때 네. 아버지의 에피소드에서 이제 등장했었던 나왔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아버지가 말한 거는 사실에 기반을 한 뻥인 거예요. 사실에 기반한 MSG가 많이 동화죠. 들어간 동화, 네. 판타지. 그러니까 그 거인도 사실은 집을 이렇게 밀 정도의 면은 키가 거인은- 엄청 크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현장에 온 그 거인은 그 정도의 키는 아니었어. 그쵸. 그 정도의 키는 아니었고 중국 가수도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쌍둥이였던 그냥 거고 쌍둥이. 어느 정도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긴 하지만은 그 동화가 완전 사실은 또 아니었던 거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확인은 되죠 사실. 네. 실제로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팀버튼 팀버튼 감독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개봉할 쯤에 자신의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뭐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그런 깊은 감정이 없었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랑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영화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그 부자가 화해하는 그 장면이 들어가서 조금 달랐어요. 사실 이 영화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화해하려는 팀버튼의 약간 몸부림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쵸. 또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그니까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의 영화의 풍이 조금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찍은 영화가 좀 다르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 찍은 영화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를 찍었다고 하고 팀버튼 감독도 사실은 이제 영화가 제작을 시작했을 때는 아직 그때는 임신 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쵸.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영화 제작을 하면서. 그럼 시나리오가 바뀐 건가요? 그렇진 않겠지만은 조금 그 시각이 내가 아버지라면은 자식한테 어떤 걸 더 물려주고 싶을까? 어떤 걸 더 흘려보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인한테 직접 묻진 않았으나 제가 감히 그냥 근데 이거는 이제 팀버튼의 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들어봐야죠. 있어. 좋은 아버지였는지. 네, 좋은 아빠인지 아닌지는 한번 들어볼 맞아. 필요는 있어. 사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뭔 말을 못해 다 해준다 그러지. 그러니까요. 제가 실제로 라디오 사연에서 이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가 사연을 보냈는데 자식한테 바라는 게 많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 나는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 자식한테 뭘 바라했을까? 제가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자식이 태어나면 너 자식한테 뭘 바랄 것 같아? 오다리 씨는 뭘 바랄 것 같아요? 제 자식이 태어나면은 태어났을 때 딱 그 순간에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거요? 바라는 거. 지금까지 다 똑같은 말 했거든요. 건강. 그쵸.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키우면서 그게 바뀐다는 거야. 욕심이 생긴다는 거야.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냥 우리 자식이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라디오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그렇죠. 드린 게 있는데. 네. 건강에 자라서 아유 정말 돈 좀 벌어가지고 이렇게 수익률 안 나는 투자도 없어. 어떤 투자도 예금만 해도 지금 조금 돈이라도 들어오는데 1%라도 났지.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면. 진짜 이거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때요? 오다리 씨는 아버님이랑 뭐 사이가 원만한가요? 사실은 이 영화 보면서 저희 아버지와의 아버지 생각 좀 사실 많이 하긴 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저는 아버지와 그렇게 많이 친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안 살았고, 이게 이혼 가정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농부셔가지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너무 그 시골에 따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진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심지어 좀 무뚝뚝해. 그래서 서로의 그런 교감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 저는 되게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엄청 무섭다라고 느껴 있었어.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다리야 일로 와봐 라고 하면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
진짜. 뭐 혼내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그냥 자기가 괜히 그래서 괜히 그냥 나는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20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냥.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내가 군대를 첫 휴가 나왔을 때 아버지랑 처음으로 술을 한잔 하게 됐지. 근데 아버지가 그걸 너무 하고 싶으셨었나 봐 나하고. 동네에 있는 그 홍어 삼합집에 가가지고 또 기가 막히네. 첫 홍어 나의 첫 경험을 아버지와 함께 했지. 근데 아버지가 너 이거 먹을 줄 아냐고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등병 기세. 지금은 전혀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죠. 지금은 전혀 안 그러는데 이제 그 당시 아버지를 너무 무섭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많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아버지가 좀 나이가 드시고 그쵸.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등이 그 등이 아니었구나. 이거 빅피쉬랑 비슷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던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 과거의 기억은 사실이 아닌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 당시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느껴지는 아버지 어깨의 넓인 거지. 근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아버지 어깨의 넓이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딱 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어. 그 아버지가 비하가 아니야. 비하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 별거 아니네.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거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그도 감정이 있고 그도 본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걸 알게 된 거야. 나는 그 사람은 슈퍼히어로 같았고 신 같았고 뭔가 호랑이 같았고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다는 별거 아니었던 거지. 내가 지금 나이가 34인데 아버지 34때를 내가 봤잖아. 사실. 근데 그걸 비로 봤을 때 내가 과연 그만큼 되었나 그것도 아니고 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양 사장님은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도 좀 무뚝뚝한 편이고 그래도 어떤 삶의 포인트마다 아버지랑 같이 경험을 같이 공유했었던 것들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일기장에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안 계셔서 할아버지 얼굴을 난 모른다 이런 일기를 썼었는데 아버지가 그 일기장을 보시고는 뭐 할아버지 사진도 보여주시고 오빠가 맨날 요즘에 늦게 들어와서 같이 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농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외부 경연 같은 걸 나가가지고 거기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꿈 자랑 이런 콘테스트였는데 거기서 제가 상을 받게 돼가지고 PT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라움이라고 뭐 청담동인가 거기 엄청 비싼 그 웨딩홀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가 파이널 PT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차례였어요. 물론 뭐 내가 1등이니까 그렇게 했나 보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순서여서 거기서 PT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예선에서 그때 당시 제 꿈이 뭐 대국민 주인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방송 활동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심사위원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나와서 꿈 얘기할 때 다 자기가 잘 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너는 남 잘 되는 일을 하려고 꿈이라고 지금 이걸 여기서 얘기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기응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남들한테 누군가한테 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는 거라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냥 저는 단지 아버지가 저한테 그동안 가르쳐 주었던 가르침을 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쓰고 싶다. 이렇게 심사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등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상금을 200만 원을 받는 거였는데 거기 밥값이 10만 원이었어요. 1인당. 그래서 파이널 PT 할 때 제가 20명을 지인을 초대를 했어요. 그걸로 다 그냥 다 밥값으로 그냥 상금 안 받고 난 지인들이 맛있는 밥 먹고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를 같이 목격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1등 해야 받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상금은 이미 받기로 되어 있어서 근데 상금 지급을 현금으로 드리기에는 지금 당장 조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추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럼 저 그냥 제 친구들 20명 초대할게요라고 해서 그때 저희 가족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첫 PT 할 때는 PT에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진짜 거기 그 라움홀에 몇백 명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몇백 명. 예. 또 이게 빅핏이 나온다 또. 뭐 101명이든 102명이든 몇백 명은 맞잖아요. 몇백 명이 앞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정도 있었어요. 100여 명 정도 있었어. 알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쭉 제 꿈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 PT 때 그 이 멘트를 넣었어요. 남에게 줄 때는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줘라. PT라면서 이 얘기를 했죠. 이 말 되게 유명한 말이고 제가 지금 이런 꿈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 말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되게 유명한데 누구 말인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이러면 네. 딱 누르면 거기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딱 나왔어요. 이건 저희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야? 갑자기 막 와. 진짜 박수랑 함성이 아버지 이름 연호하면서 나오미 엄청 뿌듯하셨겠는데? 아버지 계셨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아버지도 계셨어요. 부모님 계셨는데 이제 제가 PT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아 했어. 근데 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 이제 친척 동생들도 있었는데 아빠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 이름이 나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박수 치면서 엄청 좋아하더래.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접니다. 여기 있습니다. 노래 한 곡 할까요? 제가 그 아빠입니다. 제가 그 아빠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쏩니다. 그랬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워낙 무뚝뚝한 아들인데 제가 딱 저희 아빠한테 제 마음을 표현했었던 적이 그때 한 번이고 저희 엄마한테 마음을 표현했었던 적이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이제 엄마한테 큰절하고 갔던 거. 그거 아직도 얘기해요. 큰절하고 간 거. 네. 약간 근데 그거 신발끈 묶다가 넘어진 거 아니야? 아니. 신발끈 어이쿠 이렇게 넘어진 거 아니야? 제가 당시에 인강을 듣던 강사님께서 너네 지금까지 키워준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절하고 가라고 부모님한테. 그래서 절하고 갔어요. 또 그때는 또 이제 인간 강사님 말이 거의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었죠. 안 하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질 것 같아서. 약간 애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2번 절할 뻔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버님께서 이 그냥 워딩으로는 말씀하셨지만 그게 마음에 남아서 어떤 인생의 모토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순간에 떠올려가지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 원동력이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빅피쉬의 처음부터 끝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네, 빅피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아버지가 겪은 일에 그냥 허황된 허풍의 얘기일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모든 얘기는 다 아들한테 한 얘기였던 거거든요. 과거에 각 에피소드들마다 사실은 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들이 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인을 무찌르러 갔을 때 이야기잖아요. 거인을 처음 봤는데 좀 나랑 다른 사람인데 무서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같이 떠나자라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해준 것 같다라는 거죠. 맞아요. 또 이제 유령마을에서 있었을 때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도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상징적으로도 그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항 안에 있지 말고 그쵸. 호숫가에 가야 큰 물고기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죠. 만약에 내가 아빠라면은 자식한테 가장 임팩트 있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랑에 빠졌을 때 얘기일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지 어쨌든 사랑에 빠진 에피소드들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은 그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도 네 와이프를 앞으로 그만큼 줘야 된다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에피소드 하나하나마다 허황되긴 하지만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 마지막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실제 일어났었던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깊은 커넥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자식한테. 예. 어쨌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미안한 마음을 아들의 탄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총평.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랄까? 우리는 진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각색을 하고 어느 정도 유머를 넣고 재미를 넣고 저 사람들 감동을 주려고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좋은 길잡이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든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든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저도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할 때 그런 마음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각색하고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보면서 그냥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그냥 이야기다. 그럼 나는 어떤 이야기로 기억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지금 몇 페이지까지 쓴 것 같아요? 지금 한 300페이지 기준으로 한 100페이지 쓴 것 같은데. 3분의 1.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탄력 받아야죠. 이제 위기 절정으로 가셔야 되는 타임 아닙니까? 아니죠. 절정으로 가야죠. 아니, 절정 가야 되네. 그럼 위기가 있어야지. 그래. 지금 크라이시스가 없어 지금. 저는 기꺼이 위기랑 맞짱 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김중혁 작가 혹시 아세요? 네네네네. 네, 그분이 자기는 어떤 이야기로 기억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농담으로 기억되고 싶어요라고 그랬거든요. 자신의 책 이름이기도 해요. 나는 농담이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떤 이야기로 기억되고 싶을까라고 했을 땐 농담 같은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에드워드처럼. 그쵸.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진짜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았었는데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을까? 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에드워드 주인공 아저씨는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자기가 그리고 있는 허풍이지만은 그 동화 같은 에피소드 안에서 돌아가셨거든. 그쵸. 끝까지. 이 세상 떠나갈 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즐겁게 내가 떠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쵸.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어. 나도 그렇게 즐겁게 떠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취향연구소 지금까지 팀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쉬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으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은 네. 너무 재밌게 했고요. 그 팀버튼 네. 감독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중요한 거는 오랜만에 제키찬 형님 얘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서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꼭 이 홍콩 영화 관련해서도 콘텐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주 취향연구소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리엘라 자르토리우스의 고독이 나를 위로한다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아주 좋아요. 부제가 뭐죠? 혼자면 둘이, 둘이면 혼자가 되고픈 당신에게. 그러니까 아주 간사하다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향연구소 6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